돈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헌신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0조 원 규모의 나일강 프로젝트에서 한국인들이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둔 일을 알고 계신가요? 이집트에서 이 사건은 크게 화제가 되어 눈물바다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카이로의 날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전 7시 저는 이집트 건설부 청사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 대우건설 현지 사무소 직원으로서 일상적인 허가 서류 처리차 왔던 것이었는데 청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경찰들도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나일강 대홍수와 120km 그리고 40조 원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혹시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도 발표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공보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일강 대홍수 방어 지하수로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이로 전역을 가로지르는 120km의 지하 배수 시스템을 4년 만에 완공해야 한다는 발표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으로도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공보관은 계속해서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어요. 지하 15m 깊이로 굴착해야 하고 폭 8m 그리고 높이 6m 규모의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거기다 고대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우스였어요. 미국 베크텔사의 중동 담당 컨설턴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직설적이더군요. 이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광기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년 안에 120km를 파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어요. 클라우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의 말에 동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집트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공보관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나일강의 범람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고 카이로 시민 2천만 명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것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급히 서울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본사 반응도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화 너머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정보 수집을 계속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카이로 시내 카페에서 현지 건설업계 사람들과 만났어요. 모두들 한결같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파리드라는 현지 엔지니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집트 정부가 정말 미쳤다고 했어요. 모래와 점토층으로 이루어진 카이로 집안의 특성상 대규모 굴착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 런던의 크로스레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118km를 완공하는데 10년이 걸렸더군요. 게다가 런던은 이미 지하철 굴착 경험이 풍부한 도시였는데 말입니다. 카이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프로젝트 예산이었습니다. 4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집트 GDP의 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 정도 돈이면 새로운 수도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굳이 지하수로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가 이런 프로젝트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위험 부담이 엄청났지만 성공한다면 중동 시장에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0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현지 직원 아메드가 급하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하더군요. 중국 건설 컨소시엄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했다가 대형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메드가 보여준 현지 신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신호하이드로가 가져온 대형 굴착기가 집안 붕괴를 일으켜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었다는 기사였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손실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로 외곽 기자구역에 있는 시범 굴착 현장이었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굴착기가 반쯤 땅속에 파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무너진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중국 측 현장 책임자인 왕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이집트의 집안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하더군요. 위쪽은 모래층인데 아래쪽은 갑자기 점토층이 나타나면서 굴착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더 문제가 된 건 지하수였습니다. 3m만 파 내려가도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와서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했죠. 왕 엔지니어는 이런 조건에서는 중국 기술로도 한계가 있다며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결국 중국 측은 그날 오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도 포기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에 미국 팀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크텔과 카터필러가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이라면 뭔가 다른 해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 팀의 현장 책임자는 스티브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중국이 실패한 이유는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다르다고 장담했죠. 실제로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형 터널보링 머신을 3대나 투입했어요. 한 대당 가격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굴착 속도도 중국 팀보다 훨씬 빨랐고 하루에 50m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 4년 안에 완공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3주 후에 터졌습니다. 3월 5일 오전 갑자기 현장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려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미국 팀 직원들이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스티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터널보링 머신이 고대 유적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부에서 급파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파라오 시대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3000년 전 벽화가 그려진 석실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항해 시위를 벌였어요. 문화유산을 파괴한 야만적 행위라면서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죠. 국제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BBC에서는 현대 기술이 고대 문명을 파괴하는 참극이라고 보도했어요. CNN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저주받은 것 같다고 표현했죠. 유네스코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 재검토를 촉구했어요. 결국 미국 팀도 2주 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스티브는 마지막 날 저와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 문화적 제약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죠. 특히 고대 유적 보호와 공사 진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2번의 연속된 실패 후에 이집트 정부의 입장도 곤란해졌어요. 파디 건설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죠.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놓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했던 건 이런 실패들 때문에 오히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참패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2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서울 본사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팀이 이집트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낸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건설 강국도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뛰어든다고요? 그런데 메시지 말미에 적힌 팀 리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도현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와 반포 지하 배수로 건설을 주도했던 그 김도현 말이에요. 저도 몇 년 전 한국에서 근무할 때
그분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카이로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정말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장비나 대형 트럭 대신 낡은 컨테이너 트럭 몇 대가 전부였어요. 다른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김도현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그 유명한 엔지니어가 맞나 싶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체격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과 힘에서 오랜 현장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김도현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장비보다 중요한 건 철학이라고 하더군요. 강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강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도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 조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가의 지질 탐사 장비 대신 직접 삽을 들고 여러 지점을 파보기 시작했어요. 흙의 질감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김도현은 이틀 만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중국과 미국 팀이 놓친 지하 수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었죠. 그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계는 숫자만 보여주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땅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김도현의 또 다른 특징은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주로 정부 관료들하고만 만났는데 김도현은 카이로 구시가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 지하실을 가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하수 문제나 우기 때 침수 경험 같은 것들을 자세히 물어봤죠. 그러던 중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 한 분이 1970년대부터 지하수 변화를 관찰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분 말로는 나일강 수위와 지하수 사이에 특별한 패턴이 있다고 하더군요. 김도현은 그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일 후 김도현이 발표한 계획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이집트 건설부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 기업들에게 이집트 시장 진출 시 수출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이집트 관료들이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건을 제시한 팀은 없었거든요. 파디 장관은 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느냐고 물었어요. 김도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불금을 받는 건 양심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성공하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도현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승산이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국만의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서울 청계천에서 배운 경험을 이집트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김도현과 함께 나일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원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인간이 할 일은 그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도현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지 알 것 같았어요. 김도현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건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모래사장에 거대한 도면을 그려놓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신 실제 모래로 지형을 재현해서 굴착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죠. 김도현은 제게 다가와서 이것이 바로 스텝 굴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부를 먼저 굴착하고 지지대를 세운 뒤 하부를 굴착하는 단계적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뭐가 특별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팀들도 비슷한 방법을 쓰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도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속도였어요. 상부 지반이 버티는 시간이 단 30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 시간 안에 지지대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하부 굴착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도현은 모래 위에 그려진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30분이 지나면 상부 지반의 응력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붕괴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번 붕괴가 시작되면 전 구간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분이라니
그것도 15m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에서 말이에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도현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반포 지하배수로 건설 때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했다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시험 굴착이 시작된 건 4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한국팀 작업자들이 마치 군대의 특수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김도현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0분 경과, 15분 경과, 20분 경과. 매 5분마다 상황이 보고되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굴삭기를 조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지지대를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부 굴착 장비를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모든 동작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25분이 지났을 때 상부 굴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지대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작업자들이 거대한 강철 빔을 번개 같은 속도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8분 30초에 지지대 설치가 끝났어요. 김도현이 다음 단계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말 초단위 레이스였어요. 하부 굴착이 시작되자마자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김도현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좌측 지지대 보강, 우측 배수 펌프 가동. 그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37분이 지났을 때 하부 굴착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히 7분 만에 10m 깊이를 파낸 것이었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도현과 한국팀은 마치 일상적인 작업을 한 것처럼 담담했어요. 김도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120km를 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한 구간도 이렇게 힘든데 수천 구간을 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김도현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팀원들과 함께 다음 구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도현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어요. 김도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4년이라는 제한 시간을 맞추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건설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텝 굴착법의 성공적인 첫 시험 이후 저는 김도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4월 25일 저녁 우연한 기회에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카이로 시내 작은 이집트 전통 레스토랑에서였는데 김도현이 현지 음식을 정말 자연스럽게 드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화 중에 그가 갑자기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표지가 다해져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것이었어요. 김도현은 이게 아버지 유품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독일에서 갱도 작업을 할 때 쓰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수첩을 넘기면서 김도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의 아버지는 1973년 독일 루르 지역 탄광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광부들을 독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집트 출신 기술자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이집트 기술자의 이름은 아흐메드였습니다. 김도현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연상이었는데 배수시설 전문가였다고 해요. 탄광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도현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물이 신의 선물이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한글로 음성 표기한 것 같았어요. 김도현 설명으로는 아흐메드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하더군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절대 거스르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철학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흐메드는 김도현 아버지에게 특별한 굴착 기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단계적 굴착법의 원형이었다고 하더군요. 독일 탄광의 복잡한 지질 구조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핵심은 땅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속도와 정확성의 조화였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면 집안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빨리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아흐메드는 30분 법칙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집안 역학상 대부분의 불안정 구조는 30분 이내에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김도현은 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아흐메드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연락이 이어졌는데 아흐메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계속 한국에 전해주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건 아흐메드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김도현이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말하더군요. 아흐메드의 아들이 건설 분야로 진로를 택했다는 소식을 1985년에 받았다고 했어요. 이름은 파디였고 이집트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파디라고요? 혹시 지금 이집트 건설부 장관과 같은 이름인가 싶었거든요. 김도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김도현과 함께 건설부를 찾아갔습니다. 파디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시간을 내주었어요. 장관실에 들어가자마자 김도현이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파디 장관의 얼굴이 순간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비슷하게 낡은 일기장을 꺼내더군요. 파디 장관이 일기장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독일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0년 전 독일 탄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들 세대로 이어진 것이었거든요. 파디 장관은 김도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면서 진정한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날의 만남 이후 프로젝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디 장관이 한국 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특히 고대 유적 보호 문제에서 융통성 있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파디 장관의 지원 약속 이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드디어 120km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는데 한국팀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김도현은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전 8시 정각에 첫 번째 구간 굴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텝 굴착법에 따라 상부 굴착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하루에 평균 200m씩 진행되고 있었고 이 속도라면 계획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지 언론들도 한국팀의 놀라운 속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5월 8일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세 번째 구간에서 상부 굴착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둔탁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소리였죠. 김도현이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하 안반이 균열되면서 굴삭기가 있는 부분이 통째로 꺼져 내렸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20톤짜리 굴삭기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다행히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손실은 심각했죠. 김도현과 팀원들이 급히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굴삭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붕괴된 부분 아래로 거대한 공동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명을 비춰보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고고학 전문가들이 급히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파라오 시대, 그것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밀폐된 방이었다는 것이었죠. 벽화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벽화의 내용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어로 물을 거스르지 말고 길을 내어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을 예언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공사 일정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적지 주변 50m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굴착하려는 경로가
바로 그 구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건설부에서는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려면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부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지하 유적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어떤 공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국제 언론에 알려지자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고대 문명 보호가 현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반면 이집트 시민들은 홍수 방지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공사 계속을 요구했습니다. 5월 12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파디 장관, 문화부 장관, 그리고 김도현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도 통역을 위해 동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문화부 장관은 한국 팀이 문화재를 파괴할 뻔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어요. 파디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김도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적을 보존하면서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외국 업체들은 모두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하지만 김도현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것이었죠. 그날 밤 김도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역사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더군요. 기술은 과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적 발견 이후 일주일간은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고고학자들이 유적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김도현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적을 보존하면서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5월 19일 오전 상황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현장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갑자기 분출하면서 작업 중이던 이집트 노동자 20명이 지하 터널에 갇힌 것이었어요. 문제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1분마다 10cm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 속도라면 1시간 안에 터널이 완전히 물에 잠길 상황이었어요. 김도현은 즉시 구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구조 장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터널 입구가 붕괴되어 있었고 지하수 때문에 기계를 들여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소방서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전문 장비를 가져오려면 최소 3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갇힌 노동자들과는 무전기로 간신히 연락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소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김도현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팀 다이버 자격증을 가진 엔지니어 3명과 함께 수작업으로 구조 작업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지하 터널의 구조도 불안정한 상태였고 언제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도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구조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김도현과 팀원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물속 가시거리는 거의 제로였고 강한 수류 때문에 제대로 헤엄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시도에서 5명을 끌어올렸어요.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5명이 더 남아있었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구조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도현이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노동자를 구조하려다가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어깨를 크게 다친 것이었어요. 무전기로 들려온 신음소리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팀원들이 김도현에게 올라오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구조 작업을 계속했어요. 다친 어깨로는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 네 번째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김도현은 한 팔을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함께 물속과 지상을 오가며 한 명씩 구조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노동자를 구조한 건
오후 6시였어요. 4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20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으로 물에서 올라왔을 때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어깨는 완전히 어긋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카이로 전역에 퍼졌어요.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특별 뉴스로 보도했고 김도현과 한국팀의 희생적인 구조 작업이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으로 몰려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구조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김도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김도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의 말이 잊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설은 없다고 하더군요. 프로젝트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 국민들의 한국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외국 업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김도현이 병원에서 퇴원한 건 5월 25일이었습니다. 어깨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깁스를 한 채로 현장에 나타났어요. 의사들은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구조 작업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며 더욱 의욕을 보였거든요. 현장으로 복귀한 첫날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분출 사고 이후 집안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진 것이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굴삭기로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비 과열이었어요. 카이로의 뜨거운 날씨와 지하 작업의 부담이 겹쳐서 굴삭기가 하루에 2~3번씩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리를 해도 금세 또 고장이 나고 부품을 교체해도 며칠 못 가서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5월 30일 오후 마침내 모든 장비가 동시에 고장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메인 굴삭기 3대가 모두 엔진 과열로 정지되었고 보조 장비들도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도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기계가 멈추면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이었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수작업으로 굴착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했어요. 기계로도 힘든 작업을 사람 손으로 한다고요? 더욱이 15m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를 파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도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스텝 굴착법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30분 원칙은 기계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사람이 직접 하면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김도현을 비롯한 한국팀 전원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친 어깨에도 불구하고 김도현이 가장 앞장섰어요. 한국팀뿐만 아니라 이집트 현지 노동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구조 사건 이후 김도현을 존경하게 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었어요. 총 10명이 넘는 인원이 교대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업 방식은 정말 치밀했어요. 5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10분씩 교대로 굴착을 했습니다. 한 조가 작업하는 동안 다른 조는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 조는 파낸 흙을 운반하는 식으로 순환했어요. 김도현은 전체적인 지휘를 맡으면서 30분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면서 매분마다 상황을 점검했어요. 25분이 지나면 지지대 설치 준비, 28분에 상부 굴착 완료, 30분에 하부 굴착 시작. 기계 작업대와 똑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진흙층을 만났을 때였어요. 곡괭이로 파기에는 너무 질척했고 삽으로 퍼내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김도현은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따라했죠.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1세기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형 건설 공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작업량이 기계를 썼을 때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었어요. 사람이 직접 하니까 집안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위험한 부분을 미리 발견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는 21세기의 피라미드 건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면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로에 지쳐서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한국 사람과 이집트 사람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죠. 6월 5일 밤 마침내 첫 번째 수작업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200m 길이의 터널이 완전히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완공식에서 김도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의 진짜 의미는 기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있다고 하더군요. 수작업 굴착의 성공 소식이 카이로 전역에 퍼지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8일 아침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긴 줄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구경꾼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젊은 이집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든 팻말에는 우리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 아랍어로 적혀 있었어요. 김도현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깁스를 한 팔로 청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청년들 중 리더격인 사람은 아마드라는 카이로 대학교 토목과 4학년생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김도현에게 말했어요.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을 배우고 싶다면서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했죠. 아마드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총 2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토목과는 물론이고 기계공학과, 건축과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고민하더니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모두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진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만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스텝 굴착법을 제대로 익히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만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15명과 이집트 청년 200명이 함께 작업하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기술과 열정은 말보다 강했어요. 김도현은 직접 스텝 굴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사장에 도면을 그려가며 30분 원칙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상부 굴착과 하부 굴착의 타이밍, 지지대 설치 요령, 집안 상태 판단법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도현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에 기반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아무리 빨리 끝내야 해도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이집트 청년들의 학습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일주일 만에 기본기를 완전히 익혔어요. 특히 아마드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김도현의 지시사항을 다른 청년들에게 아랍어로 통역해주면서 동시에 작업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6월 15일 드디어 합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과 이집트 청년들이 함께 새로운 구간을 굴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업 효율성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인력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지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월 18일 오후였습니다. 어려운 구간에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였어요. 30분 제한 시간을 넘길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 청년들이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아마드의 지휘하에 50명이 일제히 움직여서 불과 3분 만에 위기를 넘겼어요. 김도현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그가 제게 한 말이 잊을 수 없어요. 이 순간 한국과 이집트는 진짜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이런 협력 모습은 즉시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알자지라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닌 영혼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건설업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건설회사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의 국제 협력이야말로 미래 건설업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팀과 이집트 청년들 사이에 진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업이 끝나면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카이로 시내 관광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마드는 김도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도현도 아마드를 아들같이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기술과 돈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 이집트 공동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현장으로 향하던 중 김도현에게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중국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 달 전에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는데 왜 갑자기 나서는 건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오후에 전해진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중국 신호하이드로가 스텝 굴착법이 자신들이 개발한 단계별 굴착 공법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죠. 김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해졌어요. 국제소송이 시작되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더욱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 팀의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건설학회에서 단계별 굴착 공법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허까지 출원했다고 주장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김도현의 반응이 의외로 차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파디 장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6월 27일 오후 건설부 장관실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파디 장관과 김도현 그리고 중국 측 변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도 통역을 위해 동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증거 자료들을 늘어놓았어요. 2020년 학회 발표 자료, 특허 출원 서류, 그리고 스텝 굴착법과 유사한 공법의 도면들이었죠.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도현이 조용히 일어나면서 파디 장관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파디 장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파디 장관이 서류를 펼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 독일에서 작성한 기술 보고서라고 했어요. 단계별 굴착 공법의 원리와 30분 원칙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특허 출원했다는 2020년보다 50년이나 앞선 자료였죠. 중국 측 변호사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료가 있을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파디 장관은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1975년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 때 사용된 굴착 기법의 기록, 1980년대 이집트 건설부의 공식 기술 매뉴얼, 그리고 아흐메드가 한국으로 보낸 기술 자료들까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1983년 작성된 한 이집트 기술 교류 협정서였어요. 그 문서에는 단계별 굴착 공법이 양국 간 공유 기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독창성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죠. 파디 장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굴착 공법은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전통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독일과 한국을 거쳐 다시 이집트로 돌아온 것뿐이라는 설명이었죠. 중국 측 변호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며칠 후 중국 신호하이드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국제적 파장은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스텝 굴착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거든요. 7월 3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건설기술회의에서 김도현이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스텝 굴착법의 원리와 역사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김도현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독점에 있는 게 아니라 공유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류 공통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죠. 발표가 끝나자 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전문가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런 개방적 기술 공유 정신이야말로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혁신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국제건설회의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월 10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팀과 이집트 청년들이 새벽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욱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김도현의 어깨 부상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깁스 없이도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했어요. 그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빨리, 즉 3년 만에 120km 전 구간을 완공하겠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작업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한국팀과 이집트 청년들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하루 굴착량이 500m를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성과는 7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고대 유적 보존과 굴착 작업을 동시에 해내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 것이었어요. 김도현과 아마드가 공동으로 고안한 방법이었는데 유적 주변을 보호하면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법은 곧바로 국제건설업계의 표준 모델로 인정받았어요. 유네스코에서도 공식 승인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현대건설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죠.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 접근법이었습니다. 8월부터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기존 장비들도 수리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는데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완벽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위험한 구간은 수작업으로, 안전한 구간은 기계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9월 15일, 드디어 전체 구간의 절반인 6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정부에서 중간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어요. RCC 대통령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는데 김도현과 아마드가 공동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협력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 나머지 구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카이로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외 작업에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팀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20km 전 구간 굴착이 완료된 것이었어요. 예정보다 정확히 1년 빨리 달성한 성과였습니다. 완공 당일 현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도현이 마지막 구간의 마지막 삽질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년 전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완성된 것이었거든요. 더욱 의미 있는 건 고대 유적 보존까지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12개의 고대 유적이 모두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서 관광 명소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어요. BBC에서는 21세기 건설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표현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완공식에서 김도현이 한 연설이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과는 120km 터널이 아니라 한국과 이집트 청년들 사이에 형성된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언젠가 낡아지지만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영원하다는 것이었죠. 완공식 마지막에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드를 비롯한 이집트 청년 200명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2년간 틈틈이 한국어를 배워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죠. 김도현뿐만 아니라 한국팀 전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20km 전 구간 완공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3월 15일 아침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김도현과 한국팀 전체를 초청하겠다는 공식 통보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RCC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도현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2년 전 처음 이집트에 왔을 때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착수금 대신 수출 인센티브를 요청했던 그 약속 말이에요.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정말 성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고 의장대까지 나와서 경례를 했어요. 한국팀 전원이 정장을 입고 참석했는데 평소 작업복만 입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RCC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정말 위엄이 넘쳤어요. 그는 김도현과 악수를 나누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집트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한다고 했죠. 대통령과의 면담이 시작되자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는 2년 전 프로젝트 시작할 때의 약속을 다시 꺼냈어요. 우리는 착수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대신 성공하면 한국 기업들에게 이집트 시장 진출 시 수출, 인센티브와 관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RCC 대통령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그는 김도현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한국의 헌신에 합당한 보답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경제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바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산 건설 장비와 배수 시스템 기술에 대한 면세 혜택을 즉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기존 관세율 15%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혜택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수에즈 운하 2차 확장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체들이 탐내는 프로젝트를 한국에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죠. 세 번째 발표는 더욱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한국 공동기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카이로에 한국 기술진들이 상주하면서 이집트 엔지니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양국 간 기술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센터에는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김도현은 이런 발표를 듣고 정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집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적인 선언을 했어요. 매년 3월 15일을 한 이집트 교류의 날로 공식 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 대홍수 방어 프로젝트 완공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양국 간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겠다고 했죠.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궁 정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나일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에는 한국어와 아랍어로 한국,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짓는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도현과 아마드가 함께 제막식을 진행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카이로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한국 국기를 흔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할머니는 김도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제 언론에서도 크게 조명되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이집트의 새로운 산업 파트너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협력 모델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3개월 후 정말로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모두 한국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해왔어요. 김도현은 이제 중동 건설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 6개월 후인 9월, 저는 김도현과 함께 완성된 나일강 지하수로를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120km에 걸친 거대한 터널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기철 첫 번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였는데 카이로 시민들은 더 이상 홍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널 입구에 서서 내부를 바라보던 김도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를 중동 건설업계의 전설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성과가 자신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한국팀, 이집트 청년들, 그리고 무엇보다 60년 전 독일에서 만난 두 아버지의 우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터널을 걸으면서
저는 김도현에게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아버지 말씀을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70년대 한국이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낼 때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김도현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도현은 계속해서 이집트도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이집트 청년들의 열정과 의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마드 같은 인재들이 있는 한 이집트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널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아마드와 다른 이집트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지금 한국기술센터에서 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드는 김도현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모습이었죠. 아마드가 김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김도현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텝 굴착법을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도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현은 아마드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기술은 혼자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도 처음에는 일본과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김도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1960년대 한국이 가난했을 때도 우리 선배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의 기적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터널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서 김도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건설의 진짜 의미는 건물이나 터널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죠. 저는 김도현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도현은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2년간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후세에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도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다음 달 한국으로 돌아가서 후배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경험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아마드가 처음으로 스텝 굴착을 성공했을 때 보여준 그 환한 미소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로 기술이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도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세대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베풀 차례라고.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